저나 나를 죽이실지언정 내 품에 이 아이만은 건드리지 마소서. 이것이 이 못난 어미의 마지막 청이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이야기는 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극적으로 몰락하고 동시에 가장 질기게 살아남아 오랜 세월을 온몸으로 버텨낸 한 여인의 일생입니다. 연산군과 장록수의 딸 이영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연산군 하면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피비린내 나는 사화, 광기 어린 폭정, 그리고 그 곁을 지켰던 장록수의 이름을 기억하시겠지요. 그러나 그들의 비극적인 종말 뒤에 남겨진 고작 4살짜리 어린 딸아이의 삶을 떠올리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왕과 신하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고 그 사이에서 아이의 생은 너무도 쉽게 지워졌습니다. 1506년 중종 반정의 새벽, 공주라 불리던 아이는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고 죄인의 여식이라는 낙인을 아는 채 궁궐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비단옷은 벗겨졌고 이름 앞에 붙던 호칭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어린 몸 하나와 앞으로 평생 짊어져야 할 출신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역사는 그녀에게만 살아남는 삶을 허락했을까요? 왜 어떤 아이는 기록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지고 어떤 아이는 죽지 않는 대신 더 긴 고통을 살아내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그 증오와 멸시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 끝내 노년의 문턱까지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자, 이제 피로 물들었던 그 새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506년 9월 이전 어린 영수의 세상은 향긋한 침향 냄새와 손끝에 감기는 부드러운 비단의 감촉으로 가득했습니다. 4살. 세상이 무엇인지 알 리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 나이의 영수에게 아버지는 무서운 임금이 아니라 자신을 안아 올려 무릎에 앉혀주는 따뜻한 체온의 어른이었습니다. 연산군은 늦게 얻은 이 딸을 각별히 여겼다고 전해집니다. 영수를 무릎에 앉혀 과자를 먹였다는 이야기, 아이가 입을 옷의 색과 자수 문양을 세심히 살피게 했다는 전언들이 남아 있습니다. 상궁들은 영수를 보물처럼 대했습니다. 왕의 눈길이 머무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따뜻한 물로 얼굴을 닦아주었고 은수저로 죽을 떠먹였습니다. 점심상에는 전국 8도에서 올라온 과일이 놓였고 밤이면 비단 이불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4살 아이의 눈에도 궁궐의 공기는 온전히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아버지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는 피 맺힌 목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영수는 어머니 장록수의 치맛자락을 꼭 붙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안아주며 괜찮다고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늘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장록수는 화려한 옷과 패물을 걸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늘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마치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절벽 끝에 서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밤마다 영수를 품에 안고 흔들어주면서도 시선은 창밖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이 무사히 지나갈지 내일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불안이 그 눈빛에 어려 있었습니다. 어린 영수는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잡고 궁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넓은 마당을 달리고 연못가에서 물고기를 구경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정원의 핀 꽃을 보며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편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긴장과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시절 궁궐은 이미 광기의 도가니였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 윤씨가 폐위되고 사사된 일을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 상처는 개인의 고통에 머물지 않고 나라 전체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로 수많은 신하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가족들까지 화를 입었습니다. 궁궐은 공포와 침묵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한 신하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연산군은 점점 정사를 멀리하고 향락에 빠져들었습니다. 채옹사라 불린 동원으로 민가의 젊은 여자들이 궁으로 끌려왔고 백성들의 원성은 쌓여만 갔습니다. 대신들은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했고 장록수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훗날 영수는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너무 높은 곳에 있으면 아래가 보이지 않고 너무 밝은 곳에 있으면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는 법이다. 1506년 9월 1일 밤, 영수는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은수저로 죽을 먹고 아버지 무릎에 앉아 과자를 먹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빗기며 낮게 말했습니다. 영수야, 혹시라도 엄마가 보이지 않거든 앞만 보고 달려야 한다. 4살 아이는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 품으로 파고들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궁궐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움은 곧 피와 쇠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처음 깨뜨린 것은 말발굽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쿵쿵. 잠결의 영수는 그 소리를 꿈속의 울림처럼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소리는 빨라졌고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쇳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칼과 창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궁궐에서는 결코 들려서는 안 될 소리였습니다. 이내 사람들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열어라. 역적을 쳐라. 비명과 명령이 뒤엉켜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그 순간 궁궐의 질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중종 반정의 서막이었습니다. 단잠에 빠져있던 영수를 깨운 것은 평소 인자하던 상궁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유모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영수를 안아 올리며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소리내면 안 된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한다. 그 목소리는 부탁이 아니라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영수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 채 유모의 품에 안겼습니다. 잠결에 본 창밖은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횃불이 밤하늘을 뒤덮으며 움직였고 붉은 불길이 궁궐의 담장을 따라 번져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저 멀리 편전 쪽에서는 낯선 이들의 거친 함성이 들려왔고 어머니가 머물던 처소 근처에서는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궁녀들이 머리를 풀어헤친 채 달아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관들은 어디론가 숨어버렸고 군사들은 칼을 들고 궁 안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본능적으로 어머니를 찾으려 했습니다. 입을 벌리려는 순간 유모의 손이 더 세게 입을 눌렀습니다. 지금 울면 우리 둘 다 죽는다. 유모의 손이 얼마나 떨리고 있었는지 4살 영수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모는 영수를 포대기에 감싸 안고 후궁 쪽 담장으로 향했습니다. 늙은 몸이었지만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담장을 기어오르며 숨이 가빠졌고 내려오는 순간 발목을 삐끗했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픔보다 공포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담장 너머로 내려온 뒤 유모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영수가 살던 정각이 연기 속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반정군은 궁궐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 반정을 주도한 인물들이 이끄는 군사들이 궁 안으로 밀려들었고 연산군은 잠자리에서 끌려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더 이상 누구도 그를 전하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들은 입을 모아 그를 패주라 불렀습니다.
12해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왕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궁궐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화려했던 용포 대신 죄인의 옷을 입었고 수십 명의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끌려갔습니다. 한때 나라 전체를 떨게 했던 왕은 그렇게 역사에서 밀려났습니다. 장록수의 최후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반정 직후 붙잡혀 처형되었고 백성들의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졌다고 전해집니다. 한때 조선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가장 귀한 폐물을 두르던 여인이 이제는 죄인의 몰골로 끌려 나와 조롱과 원망 속에 서 있었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녀를 향해 쌓였던 원망은 10년 세월의 무게였습니다. 그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영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모의 품에 안겨 초가집 구석에서 떨며 밤을 보냈을 뿐입니다. 영수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떠 있었습니다. 머문 곳은 한양 변두리의 허름한 초가집이었습니다. 비단 이불 대신 거친 삼배요가 깔려 있었고 따뜻한 온돌 대신 차가운 흙바닥이 몸을 식혔습니다. 은은한 향 대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4살 아이에게 세상은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영수는 눈을 비비며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유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린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그 질문에도 유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영수는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몰랐지만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날 처음으로 세상이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 끔찍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연산군의 자녀들 또한 반정 이후 가혹한 운명을 맞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엇갈리지만 정치의 칼날이 아이들까지도 비켜가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어린 나이의 생명들마저 권력의 정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영수만 살아남았을까요? 여자는 왕위를 이을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죽이지 않아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죽음 대신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짊어지게 하는 또 다른 형벌이었습니다. 중종은 영수를 궁에서 내보냈습니다. 민가에서 살라는 명은 자유가 아니라 방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라는 뜻이었고 언제든 다시 불려갈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버티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수에게 궁궐은 돌아갈 곳이 아니라 다시는 넘을 수 없는 경계가 되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영수는 더 이상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전날까지 비단 옷을 입고 상궁의 손에 이끌려 다니던 아이는 하룻밤 사이에 세상에서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좁은 초가집 한켠에 웅크린 영수의 몸에는 까끌까끌한 삼배옷이 걸쳐져 있었습니다. 처음 입는 삼배의 감촉은 생각보다 훨씬 거칠었습니다. 옷자락이 살결을 긁을 때마다 아이는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비단에 익숙했던 피부는 금세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땀이 차면 더 심했습니다. 밤에 몸을 뒤척일 때마다 옷이 살을 스쳤고 영수는 잠을 깊이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처음으로 몸이 불편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궁궐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이었습니다. 배가 고파도 투정 부릴 곳은 없었습니다. 배고파요라는 말은 이 집에서 아무 힘도 갖지 못했습니다. 유모는 새벽부터 남의 집으로 나가 빨래를 했고 틈틈이 바느질 품을 팔았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일해도 돌아오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일해도 좁쌀 한 되조차 벌지 못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둘은 물에 마른 죽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겨울이 되자 삶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초가집 틈새로 찬바람이 스며들었고 밤이면 숨을 들이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폐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유모는 헌 옷가지를 모아 틈을 막아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영수와 유모는 밤마다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잠을 청했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수는 생각했습니다. 궁궐에서는 겨울이 이렇게 춥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궁궐을 떠올릴수록 가슴이 조여왔기 때문입니다. 영수는 어머니의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장록수는 늘 궁궐에 있을 때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영수를 부르며 손을 내밀다가 아이가 다가가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어머니의 얼굴은 피로 얼룩졌고 아무 말 없이 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수는 그 시선에 숨이 막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유모는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그냥 꿈이다. 그러나 영수의 몸은 한참 동안 떨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죽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어머니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만은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수는 유모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밖에서 놀면 안 돼요? 유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를 끌어안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이유는 곧 드러났습니다.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갔을 때 마을 아이들이 영수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가 그 집 딸이래. 나라 망친 사람 자식이래.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곧 작은 돌멩이가 날아왔습니다. 하나가 이마를 스쳤고 따뜻한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수는 손으로 이마를 만져보고서야 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손바닥에 묻은 붉은색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아이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유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의 상처를 닦아주며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수는 더 이상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수는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는 설명 없이도 미움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울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요. 아이는 점점 울음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7살이 되던 해 유모는 병석에 눕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은 깊어졌고 밤이면 열이 올라 신음했습니다. 영수는 밭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호미를 쥐었지만 흙은 생각보다 단단했고 호미는 무거웠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고 터진 물집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밤이 되면 영수는 유모에게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호롱불 아래에서 바늘을 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바늘은 자주 손가락을 찔렀고 실은 매번 엉켰습니다. 그래도 영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내일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살이 되던 해 유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유모는 영수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혼자서도 살아야 한다. 그래도 살아야 한다. 그날 이후 영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유모가 남긴 바늘과 실을 들고 마을을 돌았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하는 날이 더 많았지만 영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밭을 메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렇게 영수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세상에서 스스로를 키워나갔습니다. 1525년 영수는 23살이 되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미 홍기를 훌쩍 넘긴 나이였습니다. 마을에서는 혼담이 오갈 법도 했지만 영수의 집 문을 두드리는 이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어떤 집안의 딸인지, 그 이름이 어떤 과거를 끌고 다니는지 말입니다. 영수 역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다고, 아니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해 봄 장터로 실을 사러 나갔다가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하늘은 예고도 없이 어두워졌고 굵은 빗줄기가 땅을 때렸습니다. 영수는 허겁지겁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옷은 이미 흠뻑 젖어 살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영수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이러다 감기 들겠습니다. 고개를 들자 또래로 보이는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말수는 적었고 눈빛은 유난히 차분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권한이라 소개했습니다. 양반가의 서자라는 말은 담담했지만 그 말 안에는 긴 세월의 거리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거리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두 사람은 짧은 말을 나눴습니다. 권한은 밭을 일구며 살아간다고 했고 영수는 바느질로 생계를 잇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로의 삶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름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 하루를 벌어 하루를 넘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습니다.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밭두렁에서. 권한은 영수의 무거운 짐을 말없이 들어주었고 영수는 권한에 해진 소매를 정성껏 기워주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하루를 이해하는 데에는 충분했습니다. 어느 여름 저녁 노을이 들판을 붉게 물들릴 때였습니다. 권한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생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영수는 그 말 앞에서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 끝에 그녀는 숨겨왔던 진실을 꺼냈습니다. 나는 연산의 딸입니다. 그 말은 수없이 연습했던 말이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권한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나에게 당신은 그 이름이 아니라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 영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4살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견디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예도 증인도 없었지만 그 약속은 그 어떤 궁중 의식보다 단단했습니다. 함께 사는 날들은 소박했지만 평온했습니다. 밭을 일구고 배를 짜고 서로의 하루를 묻는 저녁이 이어졌습니다. 영수는 처음으로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평온을 오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529년 여름 영수와 권한이 함께 산 지도 어느덧 몇 해가 흘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초가집 앞만큼은 온기가 있었습니다. 영수의 손은 밭일과 바느질로 거칠어졌고 권한의 어깨는 농사로 더 넓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하루를 묻고 서로의 고단함을 말없이 나누는 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영수의 몸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이면 속이 울렁거렸고 몸이 쉽게 피로해졌습니다. 영수는 스스로 알았습니다.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요. 권한은 그 사실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영수의 배에 손을 얹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우리처럼 살게 하지 않겠소. 그 말에는 다짐과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늘 소문을 타고 다녔습니다.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누군가의 입을 거치며 말이 퍼졌습니다. 폐주의 딸이 혼인했다는 이야기, 아이까지 가졌다는 이야기. 그 말은 결국 관아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어느 무더운 새벽 살인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에서 깬 영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을요. 문이 열리자 군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왕명을 받들어 폐주의 여식 이영수를 연행한다. 권한은 영수 앞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곧 밧줄에 묶였습니다. 두 사람은 묶인 채 한양으로 끌려갔습니다. 의금부의 문을 들어서는 순간 영수의 발밑에서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돌바닥에 냉기는 살을 타고 올라 마음까지 얼어붙게 했습니다. 23년 전 부모를 잃던 그 새벽의 기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영수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만큼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국문은 거칠었습니다. 추국관들은 권한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감히 왕실의 핏줄을 범한 죄를 아느냐. 몽둥이가 내려쳤고 권한은 이를 악물고 신음을 삼켰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무릎 위에서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남편을 이 자리에 끌어들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영수는 끝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출신을 몰랐다고 그저 가엾은 여인을 도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이미 수없이 마음속으로 연습해온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문장 높은 곳에는 임금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종은 영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지만 그 역시 수많은 시선과 이해관계 속에 묶인 존재였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전하, 소인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는 저 하나로 족하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을 사랑한 것이 죄라면 그 벌 또한 제가 받겠나이다. 의금부 안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대신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고 추국관의 목소리도 낮아졌습니다. 이 사건을 어디까지 키울 것인가, 더 파헤칠 것인가를 두고 계산이 오갔습니다. 폐주의 딸을 다시 처형한다면 민심이 요동칠 수도 있었고, 그렇다고 완전히 눈을 감자니 왕실의 체면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이 일은 크게 번지지 않게 정리되었습니다. 영수는 죽음을 면했고 권한 역시 풀려났습니다. 공식적인 사면이라기보다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침묵에 가까웠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민가로 돌아가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자비라기보다 조정이 선택한 가장 무난한 결론이었습니다. 의금부 문을 나서던 날 여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영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 삶이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것도요. 그녀는 권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영수는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피하려 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살아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허락된 유일한 싸움이라는 것을 영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의금부에서 돌아온 이후 영수의 삶은 겉으로 보면 더없이 조용했습니다. 다시 초가집으로 돌아와 밭을 일구고 배를 짜고 아이를 낳아 기르며 하루하루를 이어갔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고 조정도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망각이었고 동시에 영수에게 허락된 유일한 평온이었습니다. 영수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영수는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의 삶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수는 아이에게 자신의 뿌리를 먼저 가르쳤습니다. 숨기지 않았고 미화하지도 않았습니다. 너희 외할아버지는 왕이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높은 자리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더 쉽게 무너뜨리기도 한다. 영수는 아이들에게 늘 땅을 밟고 살라고 말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이웃의 얼굴을 보고 사람의 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벼슬길에 오르지 않았지만 마을에서는 신망을 얻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불려갔고 흉년이 들면 먼저 곡식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영수가 바랐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수의 손은 해가 갈수록 더 거칠어졌습니다. 밭을 메고 물을 깃느라 손마디는 굵어졌고 겨울이면 갈라져 피가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손은 누구를 해치지 않았고 누구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가족을 먹이고 살리는 데 쓰였을 뿐이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영수의 머리에는 어느새 흰서리가 내려앉았고 허리는 눈에 띄게 굽어갔습니다. 그 곁을 지키던 권한은 어느 날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상에서 그는 영수의 손을 잡고 힘겹게 웃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사람답게 살다 갑니다. 영수는 그날 크게 울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손을 오래 붙잡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당신 덕분에 폐주의 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내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남편을 보내고도 영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인생에서 너무 많은 이별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녀는 남은 시간을 차분히 정리하며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밭을 둘러보고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노년에 이르렀습니다. 당시로서는 드문 장수였습니다. 왕으로 살았던 이들보다, 권력을 쥐었던 이들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기록은 그녀의 마지막을 자세히 남기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화려한 말 대신 묵묵한 손길로 살아온 노파로 말입니다. 마지막 날 영수는 평온했습니다. 자식들이 곁에 있었고 방 안에는 고요한 숨소리만 흘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 세월을 다 건너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표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원망도 후회도 아닌 받아들임의 표정이었습니다. 영수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의 딸로 태어났으나 왕의 핏줄임을 부정해야만 했던 여인. 살기 위해 가장 비천한 곳으로 숨어들었고 한 명의 평범한 백성으로 생을 마친 여인으로 이제 그 길고도 험했던 이영수의 발자취가 여기서 멈춥니다. 그녀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되찾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살아남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루를 견디고 다음 날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그녀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과 가난, 책임과 희생 속에서 버텨온 세월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살아낸 것 자체가 이미 승리였습니다. 이영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오늘 함께한 시간이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깊고 정성 어린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밤도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